실질 자산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나 이게 훨씬 더 악화돼야 될 텐데 민간 딴에서는 그러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지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위험 해칭이라고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야 되는구나 아주 시작부터 잘못된 개념 접근이실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지금 금리 내릴 때 아닌데 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금리 내리고 디플레 걱정하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다소 어찌 보면 좀 독특한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바로 소개하고 말씀하신 내용 또 어떤 근거와 주장을 담고 있는지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요즘 어떤 게 제일 눈에 좀 띄시거나 제일 이 대표님 눈길을 끄는 겁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총 75bp 내렸잖아요. 네. 두 차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장기금리가 눈에 띄고 그러한 최근에 이제 이런 장기금리 상승이야말로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 네네. 10년물. 네네 맞습니다.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제 그 상승이야말로 사실은 이제야 미국 시장이 긴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 사이클을 앞뒀다라고 하면서 긴축 끝났다고 네, 생각하고 긴축 끝나고 있죠? 어쨌든 방향이 어쨌든 간에 금리는 이제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까지 올렸으니까 예. 장기금리 이제 국채금리 올렸으니까 리세션이 올 거다. 혹시 뭐 이런 불안감에 이제 그리고 다시 금리는 과거 10년과 같이 낮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장기 국채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인분들 포함해서 예. 기본적으로 사실 국채 투자라는 건 개인분들이 많이 하던 영역이 아닌데 사실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도 그런 팔기도 팔고. 네, 리세션 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매수를 하신 상태입니다. 역전된 금리 커브가 기준금리 대비 장기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빠졌죠. 낮죠. 네. 예.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리세션이 와서 실제 앞에 금리를 빨리 내리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불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 이게 장기금리라고 한다면 높아졌던 단기금리가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사실 올해 초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앞에 게 조금 내려오더라도 뒤에 장기금리 주도로.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 네네. 근데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 정상화가 돼서 이런 방식으로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닥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처음 닥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전망을 계속해서 지금도 강하게 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계속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게 그 스티프닝이 네.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그렇죠. 원래는 스티프닝? 커브가 금리 네. 커브가 원래도 그렇죠. 네, 돈을 오래 빌려주면 당연히 더 요구하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될 거고 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높은데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베어라고 하시는 건 네네.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나타나는 스티프닝이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당연히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높아야 되는데 기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22년처럼 연준이 급격한 긴축을 하거나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리세션을 두려워해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문제는 이게 다시 정상화될 때 주식시장의 붕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상화된다는 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오죽 하십니다. 불안하면 기준금리를 낮췄겠으며. 네네 맞습니다. 좀 이미 좀 맛이 간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생각보다 높았던 기준금리가 경제에 타격을 가해서 줘서 그래서 연준이 빠르게 다시 기준금리를 뒷북으로 인하를 하는 네. 거죠. 그렇게 보통은 정상화가 그러면서 되는데 다시 스티프닝 됐네. 그래도 단기 금리가 더 낮아졌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부른다. 아니요. 단기가 낮아지면서 보통 역사적으로 발생해왔던 스티프닝은 불 스티프닝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이제 채권 가격이 강세다라는 네네. 뜻이기 때문에 예. 불 스티프닝인데 저는 계속 최근에 실제 베어 스티프닝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건 거의 안 내려오거나 비슷한데 뒤에 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상화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 네. 네네.
근데 한 번도 과거 어떤 리세션 사례든 어떤 역전 사례를 봐도 크게 이렇게 역전됐던 커브가 정상화되는데 베어 스티프닝으로 사실 정상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베어라고 하는 게 채권 시장에서 보면 베어지만 맞습니다. 채권 그게 주식 시장에서 시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불이네요. 꼭 그렇게 볼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베어는 채권 시장 채권 가격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맞습니다. 경기가 뜨겁고 그래서 올라가는 맞습니다. 걸 의미하는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준금리 5.25에도 네. 미국의 경기는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에서 나오듯이 여전히 매우 뜨거운 거죠. 경기가 뜨겁다는 건 아직도 물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좀 워딩을 또 다시 했잖아요.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워딩을 하는데 왜 10년물 이후에 장기 금리는 요즘 왜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22년에 이제 계속 인상을 할 때 5%까지 올라갈 때 예. 많은 참여자분들이 특히 채권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리세션이다. 미국에 대한 리세션 전망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보통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도 없고 시장에 뭐 현금이 안 돌고 그럴 때는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안전자산이죠. 예. 달러가 아주 안전자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채에 많이들 몰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커브가 역전이 됐고 뭐 장기금리가 이제 내려갔고 한 건데 제가 보는 미국의 경제는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특히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에 다 묶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네, 미국의 경제며 자산 시장이며 모든 게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였어도 네네. 금리 높인 영향과 효과가 적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받아간 분들도 어차피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니까 맞습니다. 뭐 이자 부담 똑같은데? 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맞습니다. 등등. 기업들도 미국은- 자금 조달을 장기로 하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 한국이나 대다수의 신흥국은 그런 어떤 한국은 혹시 한국 10년물이 언제 상장됐는지 아시나요? 글쎄 저한테 보고 안 하고 상장해서 불과 뭐 20년도 네. 안 됐나 뭐 이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에 가깝게 10년물이 존재했는데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다수의 신흥국은 그렇게 장기로 저리로 어떻게 고정돼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든 민간이든 특히.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번 팬데믹 때 혹시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번 팬데믹 때 특히 뭐 대다수의 빅테크나 아주 많은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특별 대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리에 뭐 10년간 고정으로 그 대출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말이 고정금리 대출이지 실제 고정금리 대출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그렇다 보니 뭐 한국 뭐 말이야 고정금리지만 실제로 뭐 몇 년, 5년, 3년이면 다 이렇게 롤오버가 되는 금리가 이제 그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국은 진짜 고정금리,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 정말 10년물이 0.5까지 내려갈 때 미국의 많은 민간은 다 낮은 금리의 부채를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지금껏 사실 두려워했던 리세션 그런 유동성이 없어지는 리세션이 오려면 예. 2022년 내내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고 하니까 실제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연준을 계속 두려워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했던 장기국채 시장이거든요. 연준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연준이 경제를 박살낼 거야. 물가는 금리를 올려서? 커녕 네, 기준금리를 이렇게 5%까지 지금 5% 올렸으니까 금리는 견딜 수 없는 금리인데 맞습니다. 높은 금리인데 맞습니다. 저 연준이 물가 좀 잡는다고 저렇게 오바 떨고 있다.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분명히 저것 때문에 경제 세상 무너질 거야라고 걱정했다는. 유동성이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네네. 뭐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시장이었는데 그랬죠. 다들 장기 국채로 몰리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러다 경제 망치고 비플레 오지라는 생각이 하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큰 화폐 착각에 기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실제 연준이 광의 통화를 증가시킨 거를 본다면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가 100년 중 가장 큰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그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예. 그 유동성은 처음엔 자산 시장으로 갔다가 실물 경제로 갔다가 여러 군데 실질 경제로 갔다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 특히 채권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선 가장 익숙한 게 과거 15년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렇죠. 2008년 그렇죠. 이후에 리먼 사태가 있고 연준이 돈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해주던 시절, 네.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장기 국채를 사주던 시절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약간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이 계속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에. 그랬었죠. 금리 낮춰도 네네, 물가가 오를 기미는커녕 네. 뭐 매번 뭐 2%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라고 할 때였으니까 계속해서. 예. 근데 그 정도로 유동성이 이 정도로 늘었으면 실제로 기준금리는 더 크게 올라가서 장기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장기금리가 뭐 3% 4%가 아니라 6% 7% 갔어야 8%까지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만 하면 될까봐 22년 걱정이었겠죠. 또 항상 지금은. 항상 네. 그때마다 실제 연준이 언제 피벗을 했냐면 22년 10월에 영국의 리즈트러스트 사태로 인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뛸 때 예. 장기 금리가 크게 뛰려고만 하면 5% 근처로 가려고만 하면 사실은 그때마다 연준은 계속 피벗을 했습니다. 예. 그게 말로 피벗이 됐던 뭐가 됐던 안 오르게 금리 안 예, 오르게. 금리 안 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국채 시장의 장기 국채 시장의 텐트럼만 나타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야겠으니 금리는 올려야 되겠는데 또 진짜 금리가 올라가면 걱정이니까 또 다시 좀 낮춰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해는 되죠. 그러면 물가라는 건 결국에 경제가 뜨겁고 미국인들의 소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금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올타임 하이였잖아요. 미국의 부동산도 올타임 하이, 주식도 올타임 하이. 예. 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장기 금리에 연동이 돼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1986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는 시카고 연준이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건 뭐예요? 파이낸셜 컨디션은?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 써놨는데 뭐 금리, 주식시장,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 스프레드, 디폴트율, 소비자 신용 뭐 등등등 아주 많은 한 105가지의 금융지표를 어찌 좀 편안하십니까? 맞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맞습니다. 답이네요. 네, 금융 환경이 정말 긴축적인지 이완적인지를 보여주는 낮을수록 겁니다. 편안하고 이완적이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한다 뭐라고 했을 때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예. 실질 금리를 들고 오고 뭐 또 구식의 아주 테일러 준칙을 얘기하면서 예. 실질 금리가 플러스니까 제약적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번 보실게요. 이게 1980년부터 현재까지고 여기 핑크선 제가 그어놓은 게 0입니다. 예. 이 지수가 0보다 이상이면 금융 환경은 매우 긴축적인 거고요. 매우는 아니고 0보다 이상이면 금융 환경은 긴축적인 거고 아래면 매우 이완적인 상태입니다. 예. 근데 금리 이게 지금 현재의 금융 파이낸셜 컨디션 이완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완적이죠. 그리고 금리가 높았던 네네. 기준금리가 5%대로 높았던 2022년에도 제일 높이 올라간 게 그래도 여긴데 이때도 별로 0보다 긴축되지는 이하입니다. 않았다. 맞습니다. 이때 진짜로 이게 0 위로 연준은 어쨌든 랜딩이 돼야 되잖아요. 랜딩이 돼야 정책 금리를 다시 아래로 내리고 뭔가 어떤 부양적인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건데 예. 랜딩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0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긴축적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 건데 요때가 08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지난 몇 년간 연준의 물가 잡기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솜방망이로 소리만 컸지 맞습니다. 네네. 뭐 그다지 긴축적인 건 아니었어요라는 이야기인데 모든 핵심은 장기금리에 있는데 자꾸 장기금리가 안 오른 걸로 봐서 그게 긴축을 안 한다는 뜻이다. 근데 요즘 그럼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건 네네. 요즘 드디어 뭔가 좀 긴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알아서 채권 시장으로 인해서 뭐 채권자경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형성하는 장기금리가 네 맞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뭐 채권자경단이 나타나서 뭔가 시장에 텐트럼을 주고 이런 국면은 아닌데요. 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연준이 안 할 일을 안 해왔던 일을 이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이제 신흥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왜 주가가 계속해서 한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좀 미국에 비해 예. 안 좋고 미국 외의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다수의 경제는 실제 기준금리나 이제 정책금리에 따라서 많이 긴축이 되는데 미국은 특히 팬데믹 때 08년 이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에도 저는 근원을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네, 돈을 워낙 많이 풀었는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예. 여전히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연준이나 그런 재정적 연준이나 미국 행정부로 인해서 아직 긴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시는 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차트는 지금 왼쪽의 차트는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뭐 각종 국채들을 08년부터 돈을 찍어서 네.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22년부터 긴축 그 QT를 한다고 해서 보유 중인 채권을 계속해서 이제 만기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네, 줄여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갑자기 튀어오른 건 팬데믹 때 네네 맞습니다. 거고. 팬데믹 때 엄청 크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언젠가부터 풀 줄이고 있는데 네네 하늘색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아 역시 예리하시네요. 제가 이 프로님을 믿고 저도 좀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은 10년 이상의 국채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연준이 말로는 QT를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만기 뭐 1년 미만의 빌스나 1년에서 5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는 실제로 계속 줄고 있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예. 근데 10년 이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들이고 줄기는커녕 있다.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요거는 그럼 연준이 10년 물금리를 사들이면서 금리를 낮추고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증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QT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어쨌든 수익이 발생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재투자는 실제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해돼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이자를 재투자가 가능하고 그 이자를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로 투자를 하고 있다. QT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도 올리고 QT까지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채권 시장에서 많이 겁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작업과 또 하나는 문제만 생기려고 하면 BTFP 뭐 23년 2월에 있었던 BTFP 있잖아요. BTFP가 뭐죠? 은행들로 인해 그러니까 은행들이 미국의 많은 상업 은행들이 이제 장기 국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근데 이제 장기 국채 가격이 워낙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은행 장부가 손상이 되죠. 그렇죠. 손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저나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은행들은 보유 중인 거를 팔아버려야 되기 실리콘밸리 때문에 뱅크 사태. 맞습니다. 예. 그 사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BTFP하고 아직도 BTFP가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게 뭐였죠? 근데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어떤 연준이 그래서 은행들 유동성 계속 지원해 주는 맞습니다. BTFP예요? 맞습니다. 예. 특히 진행 중소형 중이다. 은행들 대상으로 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오른쪽 거를 한번 보시면 이 하늘색이 이게 지금 21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이게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늘색 같은 이 녹색은 RRP라고 하고요. 예. 역레포 잔고. 영래포. 예. 역레포 잔고는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QT를 하는 거의 원천적인 목적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예.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반대로 22년, 23년에 비해 오히려 QT 시작할 때보다 더 높게 늘었습니다. 하늘색이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예, 저건 쉽지 않죠, 저거는. 저건 줄이기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주가는 올타임하인데 연준이 사실은 더 길게 보면 08년부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올려놓은 웨스 이펙트가 떨어지지 않는 한 예.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가 차지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한 결코 미국 지금 장기 채권 시장에서 지금껏 우려했던 예. 어떤 그런 돈이 없어서 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그게 당장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별 리세션은 없을 거다. 당장은 먼저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이런 제가 아까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에 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악화되려면 장기 금리가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악화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악화되겠죠. 그렇죠. 예. 크레딧 스프레드가 됐던 대출 뭐가 받기 됐던 어려워질 테니까. 네, 맞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네, 부동산하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결국에 장기 금리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서
말씀하신 부동산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장기 금리가 올라서 100% 국채 안전자산 대비 부동산 뭐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 뭐 월 수익으로 했을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주는 수익률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수익률을 훨씬 더 주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수익률이 같이 맞춰지려면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그러겠죠. 경제가 정말 매우 성장해서 좋거나 경제가 정말 성장해서 월세가 막 2배씩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모든 걸 쥐고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 부동산 둘 다거든요. 예. 쥐고 있는 게 장기금리입니다. 그럼 장기금리가 베어스티브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 왔는데도 경제가 되게 뜨겁네. 경제 지표가 지금 거의 소프트 랜딩은커녕 노랜딩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 인플레이션이 2년, 3년 이어져 봤다고 해봤자 미국인들은 다 401k에 가입돼 있고 뭐 물론 상위 50%와 하위 50%가 있다면 하위 50%는 뭐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물가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만 상위 50%의 자산이 훨씬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예. 페이퍼상으로든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 그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들의 소비가 멈추지 않는 거죠. 반대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나타나려면 전형적인 리세션이라고 한다라는 건 GDP가 실질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럴 기도 아닐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대량의 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량의 해고가 있으려면 특히 팬데믹 사태를 거쳐본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해 있지 않는 이상 자본 조달이 너무 쉽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 시장 올타임 하이인데 기업들 입장에서 뭐 엄청난 그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민거리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까지 리세션 우려를 통해서 장기 금리가 계속 유동성 대비 묶여 있고 하락해 있다 보니까 그게 주식 시장에 멀티플을 부양을 했는데 리세션 우려를 타고 지금까지 상승한 주식 시장이고 자산 시장인데 그 자산 시장이 먼저 이제는 인하 사이클을 앞뒀는데 완전히 노랜딩이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물가에 대한 이제는 연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채권 시장이 됐던. 거기다가 재정 적자 이슈는 뭐 보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금리가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제 미국은 진짜 긴축이 들어가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게 장기 금리를 내려가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장기 금리 상승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얼마 전에 파월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시장이 놀랄 만한 매파적인 컨센서스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다시 연준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지. 절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껴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장기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횡보하게 만들고 좀 더 묶어놓기 위해선 굉장히 매파적이어야 될 거다. 연준이 나 이러다 금리 안 내린다, 심지어는 올린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장기 금리가 꺾일 거다. 지금은 미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렇죠. 리세션을 다시 두려워하게 하고 연준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다. 그 말은 정리해 보면 미국은 원래 기준금리로 물가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맞습니다. 특히 장기금리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나라라서 특히 팬데믹 때 이번에 한 부양은 08년처럼 통화정책만 한 게 아니라 재정까지 결합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양이었잖아요. 잡는 신용만 했지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막상 잡히려고 하면 진짜 인플레이션은커녕 정말 디플레이션이 오려고 하는 이벤트가 나타나려고 하면 장기금리가 정말 5를 넘어서 치솟거나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늘 허겁지겁 연준 인사들이 복귀해 보시면 그런데 물가는 그래도 어찌어찌 잡혔잖아요. 잡혔다고 해봤자 여전히 2% 이상 한참 목표 대비 이상이고 근원은 여전히 3% 이상으로 있습니다.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설 잡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근원이 지금처럼 3% 이상에서 지금 최근 물가가 특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연준 목표에 아직 전혀 도달을 못한 상태에서 이게 뭐 어떤 22년이나 21년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식의 웨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가 3% 근처에서 만약에 하이어 폴 롱거로 간다. 이게 뉴 노말이 지금 채권 시장이 22년에 계속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때 장기금리는 내려와 있었던 거는 어쨌든 과거 15년의 경제 상황이 매크로 상황이
항상 노말이었다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을 대변하거든요. 물가는 그냥 시간이 돼서 잡힌 거예요. 특별하게 뭐 네네네. 세게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고 어쨌든 잡혔다라고 하려면 목표로 아래로 되돌아야죠. 근데 6%막 7% 올 때보다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전년비로 3%씩 근데 그리고 넘게 근데 오르고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금융 조건이 완화적이 아니어서 그 잡힌 게 아니라 완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냥 시간에 이유든 혹은 뭐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로 뭐 전년비로 7%, 8%, 9%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유지되는 거는 사실은 그럴 수는 없고 것이다. 어쨌든 이게 여전히 전년비로 3% 이상으로 오르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근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CPI나 이런 것도 또 하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 22년이나 21년은 특히 중국은 정말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긴축도 했고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여러 자체적으로 긴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나마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흐름을 나타낸 거에 가장 큰 핵심은 원자재 시장의 안정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원자재 시장은 정말로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자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정말로 중국은 사실 길게 보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버블을 없애겠다고 계속 노력해온 국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대규모 부양책을 하겠다. 물론 상세 계획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씩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중국은 부양할 수 있는 물도 많고 예. 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겨우 만들어낸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흐름도 이제 대다수가 상품 시장의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뭐 지정학적 이슈든 중국의 부양책이든 특히 모든 다양한 원자재는 중국 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다시 상승한다면 여전히 아직 연준이 지금도 얼마 전에 파월이 다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만 해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경제가 뜨거운 수치로 발표되니까 예.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노랜딩은 연준 입장에서 전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미국 국채는 앞으로도 그 장기물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하락 베팅하는 게 오를 것 같다는 오히려 생각이시고 네네. 미국 주식은 그런 상황이 되면 랠리를 하기 좀 어렵다. 미국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말씀이겠죠? 맞습니다. 장기 금리가 물론 그렇게 높은데 주가가 오를 리는 없을 테니까. 맞습니다. 성장에 대한 지금까지 장기 금리가 뭐 22년 이후에도 10월 이후에도 계속 내리기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때도 올라가는 중간중간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그때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오르는데도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대부분은 그런 현상에 대한 대부분은 장기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랐던 거의 대부분은 예. 미국 시장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프라이싱에 많이 AI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네. 식으로 포워드 어닝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그 expectation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엔비디아가 됐든 뭐가 됐든 엄청나게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밸류는 이미 밸류에이션은. 밸류가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정말로 그걸 또 뛰어넘는 성장을 계속 하거나 물론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직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성장에 대한 부시가 살아있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다만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사실은 네, 중국 쪽에 저희는 많이 투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티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 뭐 중국을 좀 안 좋게 보는 의견은 분들이 다양할 수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네, 중국은 오히려 뭐 멀티플이 됐던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네네. 결국에는 정말로 그 지난 바닥 있잖아요. 이번에 부양책 발표 있기 전에 그 바닥. 네. 그 바닥은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준은 실수를 한 걸까요? 그렇게 보세요? 과거의 그 공식과 함수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디플레의 세계고 21세기 들어와서 계속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와의 싸움 이거에 경도되어서 잠깐 물가 올라간 거는 이건 얼른 잡아야 되지만 또 계속 디플레와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기준금리를 섣불리 낮추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연준이 저는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이유는 네. 그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네네. 국채가 소화돼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라도 낮춰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겠죠. 네네. 디플레가 걱정이건 혹은 뭐 저 국채 발행 시장이 걱정이건. 네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연준이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여전히 디플레이션이야 라는 어떤 시장을 오진단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순간적으로 오진단을 진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월이 주식시장이 급하게 빠지면서 예. 장기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예. 정말 다들 그때 전형적인 리세션을 다 저처럼 미국 자산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분들도 모두 다 디플레이 이제 리세션이 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아마 3프로에서 불러주셔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은 때 미국은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하락하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리세션 대비한답시고 장기국채를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분위기도 분위기고 상황도 상황인지라 아무도 뭐 조회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준이 모르지 않고 지금 아까 제가 그 연준이 그 수익금을 재투자하고 있는 이제 그것도 보여드렸다시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알고 있고 재무부도 알고 있다고 무엇을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는? 장기금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장기금리가 크게 내려가면서 어떤 그런 당장의 리세션이 아니라 그게 오려면 장기금리가 한참 크게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특히 뭐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뭐가 됐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준과 파월과 옐런이 나름 공조 비슷하게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국채를 금리를 눌러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23년, 24년에 제니 옐런이 장기 국채를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장기 국채 발행을 안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유사 양적 완화를 하는 것과 양적 완화나 동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게 돈 찍어서 장기 국채를 시장보다 먼저 다 사들여서 그렇습니다. 장기 국채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장기 국채를 발행을 안 하면 이게 당연히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건 부동산이나 기술주처럼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의 멀티플을 높여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산들은 수익률 비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멀티플이 올라가죠. 멀티플이 부동산을 월세 대비 더 많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계속 연준은 앞에서 우리는 뭐 경제 불황이 오든 대공황이 오든 상관없어. 우리는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을 거야라는 이 워딩을 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선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제 그 물가를 설 잡고 긴축을 안 한 그 결과로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여전히 뜨겁다. 매우 더 막 뜨거워진다는 아니고 이미 어쨌든 제가 보는 미국의 경제는 장기 금리가 지금 4%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그리고 제가 말한 방향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가.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셀프로 긴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 서서히 안 좋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둔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제와 자산 가격에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도 내려가겠네요, 다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때 그렇게 둔화가 되는 수치가 나오기 전에 일단 주식시장과 부동산, 특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멀티플 수축이 발현이 미리 주식시장에 빠져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웨스 이펙트가 줄어들면서 민간도 소비를 더 못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장의 주류적 시각과 이 대표님과의 차이는 주류적 시각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너무 높여놔서 리세션 올 거야 라는 거고 맞습니다. 이선철 대표님은 야 기준금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10년물 금리야 그런데 이제 곧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긴축이 되면 리세션이 올 거야 리세션 오는 거는 그러니까 내 예상이 조금 시장보다 늦는 거고 논리는 다르나 뭐
1년 후 정도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할지도 몰라. 맞습니다. 자산 시장 하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나 그 전에 주가든 부동산이든 한번 깨지고 가야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는 않을 거야.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와중에 말씀하신 리세션, 실물 리세션 진짜 상황이 온다고 해도 1년이나 뭐 2년 뒤에, 1년쯤 뒤에 경제 수치로도 정말 리세션적인 수치가 오는 상황이 궁극적으로 1, 2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상황이 오면서 장기 금리가 정말로 낮아지려면 일단 첫째로 물가가 완전히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될 거고 예. 둘째는 미국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때. 근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들 이제 재정 적자나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미국의 이제 국채의 어떤 근본적인 국채라는 건 신뢰잖아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건데 그 재정 적자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은 어쨌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더 발행해야 되고 빚을 더 내야 되는 지점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또 되면서 뭐 어떤 정말 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수장이 된 도지에서 어떻게 재정을 건전하게 정말로 마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어렵겠죠. 굉장히 많은 입법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신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둘째는 이제 내년 아마 초에 그 트럼프 이제 지금 레드 수입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예산안이나 이런 게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게 과연 그 트럼프가 돈을 이번에 덜 쓸 거냐라고 한다면 아직 리세션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지출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적자나 이런 게 높거든요. 보통은 2008년 뭐 이렇게 와야 굉장히 올라가는 건데 역대급으로 높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때 또 더 높일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과거의 공식으로 리세션이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세션 대비를 지금 다들 계속해서 몇 년째 해오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장기 국채, 특히 개인분들은 보통 국채를 많이 하시는 게 갖고 있죠. 아닌데 이제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워낙 많이 금리 내리면 당연히 장기 금리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금리가 내려갈 때 장기 금리도 내려가려면 이미 경제가 약간 리세션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랜딩이 됐어야 앞에 거 따라서 갈 텐데 애초에 랜딩 자체가 된 적 없는 이런 역전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랜딩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내리면 뒤에 건 시장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에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금리를 내려? 인플레이션은 더 강해지겠구나.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는 더 돈 써서 더 엄청나게 재정 적자 확대한다는데 그렇겠구나. 스탠리 드렁크밀러가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제 잘 정리를 못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스탠리 드렁크밀러라고 아주 위대한 그 미국의 그룹이 장기물 숏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금리 더 오를 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짧게 그런 분들은 이제 짧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추려서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 이제 플러스 하신 게 결국에 10년 금리는 장기 금리는 미국의 명목 GDP는 장기적으로는 수렴을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한다. 성장의 함수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 플러스 그냥 단순히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 성장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명목 GDP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명목 GDP가 미국의 경우는 5.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를 합하면 지금 그 정도 나오는데 과연 미국이 정말 명목 GDP가 정말 꺾이게 하는 상황을 트럼프 행정부나 연준이 그렇게 하게 둘 것이냐. 뭐 심지어 여기서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글로벌하게 원자재 상품 가격이라도 오른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실질 GDP는 오히려 리세션이 오더라도 그게 명목 GDP가 확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가로 인해서 마이너스 실질 GDP가 나오는 그런 리세션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많이들 투자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는 장기 국채의 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과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데 명목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실질 성장률에도 영향을 받지만
물가가 그냥 비싸면 맞습니다. 똑같은 곡괭이 10개 만들더라도 물가가 2배 오르면 GDP는 2배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명목으로는 명목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그로 네. 인해서 장기 국채도 높은 네. 결국은 물가 때문에 장기 국채가 높은 핵심은 장기 국채 사실 그런 일이 가장 벌어질 큰 수 핵심은 있다는. 물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물가 오를 수 있어요. 그거를 반영합시다. 그런 얘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준의 목표가 지금 다들 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내릴 때도 뭐 부동산 가격은 후행으로 떨어지니까 내려갈 거야. 월세라든지 하지만 예. 애초에 목표를 결코 도달을 못할 수 있다라는 뷰가 2% 있는 거죠. 2% 목표는 2% 이하. 네. 6% 7%가 3%까지는 내려왔는데 네. 그거는 뭐 공급망도 풀리고 뭐 기타 등등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그것 네네. 때문에 내려온 거겠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물가도 그렇고 예. 그게 왜냐면 특히 글로벌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신흥국은 이미 모든 걸 다 이제 미국의 단기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모든 긴축을 다 하고 있었죠. 거의 뭐 맞아요. 리세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인고의 기간을 거쳤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앞에를 내리게 된다면 미국이 기준금리 낮추면 중국, 한국 등 다른 고생하던 다른 맞습니다. 나라들이 저금리 효과로 맞습니다. 유동성도 늘어나고 맞습니다. 할 테니 맞습니다. 그게 전 세계 물가를 올리지 않겠냐. 특히 중국발 부양책이 원자재는 정말로 중국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어쨌든 금리가 미국을 추종하는 시장 금리가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은 부동산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건 워낙 다 타격을 받아서 네. 뭐 한 게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 그런다고 해서 한국이 정말로 굉장히 심한 뭐 어떤 리세션이 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은 미국의 리세션이 오면 당연히 이제 그런 낙수 효과나 양털 깎기로 인해서 이제 더 그 미국 외의 나라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를 컨트롤을 하려면 네네. 경기가 너무 좋아 좀 긴축을 해야 돼 네. 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게 아니라 장기금리를 올려줘야 되고 맞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네 좀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네. 장기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장기금리는 연준이 높이고 낮추고 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시장이 그쵸. 결정하는 거고 채권 자경단이 결정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네.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 특성상 단기금리의 영향은 덜 받는 세상 사회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미국은 경기 조절을 이제 연준이 못 하겠네요.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라는 게 보통 연준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8년 이후부터 실제로 양적 완화 QE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돈을 찍어서 장기 중앙은행이 금리 허공에서 컨트롤이죠. 돈을 예. 찍어서 장기 금리를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해줘서 예.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다. 왜냐면 디플레이셔너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실물 경기는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데도 08년 이후로 미국의 주식, 뭐 한국의 부동산 그렇게 장기 금리에 민감한 자산들은 계속해서 올랐죠. 부의 효과가 계속해서 08년 이후로도 쌓인 건데 예. 다만 이제 양적 완화를 그럼 또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 결국에는 실물 경제 물가가 잡혀 있어야 리세션이 할 수 왔을 때 있는 같이 건데. 잡혀 있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가오는 미국의 어떤 그런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하게 만약에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와도 물가는 어쨌든 간에 타이반 자이반으로 목표보다 계속해서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왜 물가가 그럼 그렇게 안 올랐을까요? 코로나 전까지는 양적 완화도 연준은 하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예. 양적 완화가 정말 실물 경제에 돌기 위해서는 은행들에서 대출이 전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민간에. 그렇죠. 네. 근데 은행들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 민간 은행이잖아요.
민간은행 입장에선 디플레이셔너리하고 경제 힘들어라고 하는데 아무한테나 막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저브나 그런 은행 안에서만 놓고 있다는 거죠. 네, 본원 통화만 높였고 대출 받고자 하는 대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맞습니다. 낮아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까지 돈이 유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 리세션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했는데 근데 팬데믹 이후는 이제 얘기가 다른 게 재정 정책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돈을 직접 꽂아줘서 재무부가 직접 다 꽂아주니 이게 당연히 실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지금 여전히 그것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돈도 결국은 네네. 그 돈도 결국은 이제 다 빠져나오겠죠.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조금을 100만 원 줬다고 그 100만 원이 다 항상 몇 년째 100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쓰고 나면 그 돈은 결국 돈 잘 버는 애플 뭐 이런 곳으로 다 가고 네. 애플은 다시 그 돈을 은행에 넣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그 효과는 잦아드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러기에는 자산의 버블이 너무 심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23년에 리세션 전형적인 리세션을 보신 많은 분들은 초과 저축이 줄어들었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미국에 이제, 저축이 없다. 쓸 돈 다 썼어. 네네, 저축이 없다. 초과 저축이 없다. 문제는 그 초과 저축 이 줄어드는 거에 대비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게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산 가격은 디플레를 목 놓아 외치던 걱정하던 2000년 그 네네. 리만 사태 이후에도 네. 계속 올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작용하지 않아 이 물가에 별로 영향을 안 주던 자산 효과가 네네. 왜 코로나 때 오르는 자산 효과 오는 물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실물 경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민간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그렇습니다. 광의 통화가 늘어나려면 예. 민간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누군가 정말 직접 꽂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팬데믹 이전에는 전무했고 네.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 속도가 빠르다. 통화 유통 속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는 못 봤던 뭐 6%, 7%, 8% 이런 물가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죠. 네네네. 야, 세상에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해도 네네. 안 오르던 물가가 네네. 야,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돌았다고 이렇게 갑자기 오르냐라고 네네. 할 때 바로 그 설명. 네네네. 사람들 주머니에 직접 꽂아준 효과다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 거고 사람들 네네. 주머니에는 이제 돈 없어 옛날로 돌아갔어. 네네네. 그러니까 될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돈들이 과연 그럼 소비를 해서 없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뭐 예금 계좌에 없거나 저축에 없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없어졌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 돈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한 돈은 어디로 가죠? 누군가에게 또 흘러들어가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게 소멸이 되려면 그 돈의 소비는 또 자산 가격도 올리게.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단순히 같은 떡볶이만 효과로. 사 먹는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페이어가 있으면 리시버가 있고 예. 누가 소비를 하면 그 소비를 저축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저축을 한 사람이 채권을 사든 뭐 MMF에 가입을 하든 예금을 하든 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저축을 한 거 뭐 채권으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그 돈을 그 저축을 하게끔 채권을 엄청 발행해서 채권을 산다라는 건 저축을 하는 행위거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다른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소비를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의 효과와 예. 이게 장기 금리가 낮아져 있는 한에는 이렇게 유동성이 올라왔는데 장기 금리가 낮아져 있는 한에는 부의 효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장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는 드리고 싶고요. 그 돈 안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 지금 어딘가에 초과 저축 맞습니다. 그게 돈이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걱정하든가 혹은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 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라는 건 통화량이 이렇게 있으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야 기버가 있으면 리시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지 네네네. 라고 하면 네. 통화량이 늘어날 필요가 없이 네. 사실은 매우 작은 통화량이라도 계속 서로 쓰고 하면 맞습니다. 경제 잘 네네.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통화량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네. 그러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을 이제 누군가는 사지만 네네. 그 산 소비자가 만든 어떤 뭐 발 마사지를 네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가격을 내고 사야 그 돈이 돌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는 돈 잘 버는 몇몇 개인과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소수가 있어서 네네. 돈을 푸는 대로 다 그들이 다 가져간다. 이거는 네네.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네.
그냥 사람들 눈에 좋은 걸 그들이 만드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 주면 나 돈 다 썼네? 네네. 사실은 다 쓰면 안 되죠. 네네. 나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네네네. 안 돌잖아요. 나는 아이폰을 못 만들고 네네. 그는 아이폰을 만드니까 내 돈이 그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돈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돈 다시 풀고 하는 그런 거라서 네네. 돈을 한번 풀었으니 그 돈이 계속 돌고 있고 돌 건지 네네. 곧 떨어졌는지는 진짜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게 근거가 뭐지 싶고 네네. 안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럴 거라면 돈을 왜 풀어요 그동안? 네네.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제가 길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를 네, 했고 네. 그 측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을 사거나 어떤 신종 노트북을 산다라는 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흘러 들어간 소비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좀 주머니에서 없어지죠. 어느 정도 그렇죠. 줄어들죠. 예, 없는 효과가 납니다. 다만 그 돈은 기업에게 이제 일단 첫째로 유동성이 가죠. 네. 전가가 되겠죠. 둘째는 뭐 당장 뭐 통화 뭐 저축이 많이 없더라도 일단 미국인들의 예금 규모는 제가 이거를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미국인들의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말고 체킹 어카운트는 예. 역대급 고점입니다. 세이빙과 체킹 어카운트가 어떻게 달라요? 세이빙은 저축을 위해서 뭐 적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체킹 어카운트는 당장 쓰기 요금을 위해서 예금입니까? 맞습니다. 뭐 월세를 내든 뭐가 되든 당장 돈을 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미국 민간은 굉장히 자산 대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계의 부동산 가치에서 민간입니다. 예.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를 제외하는 에쿼티 비중에 1960년부터 현재까지 저건 집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같고요. 네, 부채를 제한 에쿼티입니다. 예. 에쿼티만. 예. 이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 가계의 순자산율입니다. 이것도 1960년부터 현재까지 올타임 하이죠. 가처분 소득 대비니까 실질입니다. 소득 대비 실질. 저것도 주가와 부동산이 올랐다는 얘기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08년 이후부터 부채를 일으켜서 민간에게 부로 전이를 해줬다라고 보는 게 제 그 전망이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저 웰스 이펙트가 네네. 계속 보죠. 예. 네네. 그리고 요거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대비 순이자 비용입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네. 역대적으로 기업들의 지금 현재 순이자 비용이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부채 다 갚았다는 얘기죠. 아니 사상 최저 금리에 금리도 낮고. 묶어서 네. 기업들이 다 받았다 보니까 10년 막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민간 부채라고 한다면 한국은 민간 부채가 높다고 해서 문제지만 명목 GDP 대비로 보셨을 때 미국의 기업이든 가게든 2008년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2008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갑자기 민간의 유동성이 말라서 이게 아니고 말라서 어떤 그런 장기채를 사고 막 돈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비를 하시다기보다는 그게 오긴 올 건데 오려면 장기 금리가 아직 여전히 여기서 훨씬 더 상승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미국의 좀 건전해 보이는 민간의 야. 경제가 크게 악화가 돼야 오는 거라는 돈 말씀을 다 제가 떨어졌다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나와야 근데 된다. 그럼 이런 어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산 가치라든지 실질 자산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나 이게 훨씬 더 악화돼야 될 텐데 민간 딴에서는 그러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지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위험 해칭이라고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야 되는구나. 아주 시작부터 잘못된 개념 접근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리세션은 안 올 수 있고 당분간 국채 금리와 물가는 오를 수도 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충분히 상승하면 무조건 올 거라고 저는 그 봅니다. 충분히는 어디까지 오르고 떨어질 걸로 보세요? 최소한 저는 5.5 10년 기준으로 5.5까지는 가야 민간이 그러면 지금 얼마쯤 되고 있죠? 지금이 4.5 이제 4.5 터치했습니다. 정도죠? 예. 그럼 그렇게 4.5에서 네. 5.5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게 제가 틀렸던 점인데 제가 베어 스티프닝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 올해 안에 5를 넘을 걸로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연준이 그렇게 재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금 가지고 장기물을 재투자를 하고 있더라. 예. 근데 지금 트럼프나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이런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내년 중에는 일단 5.5까지는 5를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준도 바라지 않고 미국 정부도 바라지 않을 텐데요. 바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한 측면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첫째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여전히 지금 몇 년째 긴축이라고 했는데 노랜딩인 거는 연준 자체도 사실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거다. 네, 너무 뜨겁고 그리고 어떤 겉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하기에도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해야 되는 그 정권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남는다면 이렇게 너무 뜨거운 상태로 남는다라는 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연준 의장들은 내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냐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올라가게 임계점을 넘어 올라가게 어느 정도 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금리를? 예, 장기금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재무부도 그걸 막기가 쉽지가 이제는 RRP가 다 영래포가 소진이 돼 버려서 아까 이거는 또 긴 얘기인데 어쨌든 영래포라는 버퍼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시중에 유동성이 모이는 곳이죠. 네네네. 예. 그게 다 이제 거의 소진이 돼 버려서 예. 과거와 같이 장기물을 발행 안 해하고 단기채만 발행하고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에 남는 유동성으로 단기채 돌려막기를 해서 네네. 장기물 발행을 좀 적게 했죠. 미국 맞습니다. 정부가. 맞습니다. 네. 그것도 쉽지는 않으니 장기물 발행도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한 3년 후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앞으로 1, 2년 정도는 지금은 많은 분들은 금리는 내려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라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 그 떨어지는 이유가 리세션 때문일 거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채권이 주식의 핵심이 될 지금이 거라고. 다 고점인데 네네네. 아직 미국 경제에는 타담한 불씨와 네. 그 타담한 목재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더 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진짜 긴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거 다 타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다 내려오겠으나 네네. 한 2년은 더 탈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맞습니다. 제 질문에 답은 안 주셨으나 예. 그러니 그거를 감안해서 채권 투자도 하고 네네. 주식 투자도 하셔야지 네네. 될 것 같다. 심지어 정말 더 길게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매우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뭐 10년 금리 어느 정도 되면 결국에 못 버티고 다시 무너질 거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나이브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팅창에서도 연준이 이미 지금 그 장기 국채를 네. 만기별로 뭘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시장 네네. 수급 다 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국채 팔아놓으면 이 높은 이자에 장기 국채 팔면 앞으로 이자 부담이 계속되니 네네. 비쌀 때는 원래 단기 대출 받는 거야. 네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알아서 다 운전 다 하고 있는데 아주 마이크로하게 해왔죠. 하고 지난 있는데 1, 2년. 그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할 것 그거는, 같나요? 예, 라는 지금, 질문도 있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RRP 때문이다? 첫째는 RRP가 굉장히 버퍼가 있어줬고 시중 유동 자금이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지출의 증가가 제가 요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부터 26년 말까지 쿠폰 발행이 어떻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늘어날 것 같은지가 아니라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게 각자 25년, 26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쿠폰은 26년 4분기까지 뭐죠, 저 쿠폰이? 쿠폰 중장기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네. 재정을 쓰기 위해서 미국이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 중장기물을 어떤 속도로 계속 이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냐. 현재도 그 500 빌리언씩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안에 700빌리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만기별이 아니라 몇 프로 이 파란색 왼쪽에 파란색 선은 뭐 3% 재정 적자일 경우 이 각자의 어떤 시나리오여도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어떻게 확대가 되더라도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데피시시 지금 코로나 때 엄청나게 본 적 없이 이 적자가 늘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사실은 23년하고 요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줄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요때가 이제 리먼 사태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향 자체는 이게 우회전에 그러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도 지금 이렇게 다시 늘고 있다. 저 느는 건 바이든은 선거 때문에 늘린 것 같고. 그쵸. 선거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포퓰리즘 뭐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 비슷한 미국 이제 물가 공략을 하기 상황이나 위해서. 경기 상황 봤을 때는 저렇게 늘릴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럼요. 중국과의 네네네. 대응 맞습니다. 문제나 이런 거는 경기 사이클과는 무관한 숙제니까 네네네. 그 숙제 하다 보니 재정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IRA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을 한다고. 재정 지출은 경기 나쁠 때 늘리는 건데 그렇죠. 리세션이 와야 이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미 지금 리세션이 도달하지 않은 트럼프도 상태에서 저거 늘릴 것 같으세요? 뭐 계속 공개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는 많이 올라갈 거다. 네. 시중 물가도 안심하면 안 되고 네네네. 그거 잘 보자는 맞습니다. 9명이 예스라고 할 때 10번째 예스보다는 네. 첫 번째 노를 저희가 또 들어야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귀중한 얘기였어요. 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많은 열매 맺으시길 아유.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